나는 김서연, 올해 68살, 송파구에 산다. 지난 세월은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버텨왔다. 한 달 연금은 160만 원 정도인데 평소에 딱히 쓸 일도 없다. 나는 특별한 취미도 없고 화투를 치지도 명품을 사지도 않는다. 그저 소박하게 살아왔다. 밥은 직접 해먹고 전기 요금과 수도 요금은 자동이체로 나가니 생활은 꽤 안정적이었다. 아들 이민주는 결혼 후 분가하여 지금은 아내와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인천에서 살고 있다. 나는 원래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해서 웬만하면 미루곤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심장이 계속 이상하게 뛰었다. 몇 번은 아침에 깨어나면 손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가슴이 답답했다. 서울아산병원 외래 진료를 잡았고 의사는 심방세동이 재발했으니 서둘러 입원해서 수술을 받으라고 했다. 지금은 나이가 그리 많지 않으니 수술 후 10여 년은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단 미루지 말라는 말도 카카오톡을 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저 이런 일은 혼자 결정할 수 않았다. 메시지를 치다 말고 다시 지웠다. 결국 남긴 말은 단 한 문장뿐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하시네. 닷새 정도 입원해야 할 것 같아. 시간은 앞으로 2주 이내. 메시지를 보내고 10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답이 없었다. 나는 재촉하지 않았다. 차를 한 잔 끓여 마시고 진료 기록 자료를 한 장 한 장 정리해서 서류철에 넣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수술했을 때 작성했던 수술동의서도 끼어 있었다. 10여 년간 보관해왔지만 버리지 못했다. 예전에는 남편이 수술할 때 내가 서명했는데 이제는 내 차례가 되니 누가 내 서류에 서명할지 알 수 없었다. 대략 20분쯤 더 지났을까. 이민준이 드디어 한 문장으로 답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함께 있어 드릴게요. 그 말은 안심이 되는 듯 했지만 말투는 일기예보처럼 몸이 건조했다. 10글자도 되지 않는 짧은 문장의 진단이 뭔지, 어디에 입원하는지, 언제인지 묻는 말은 없었다.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폰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이 보이게 뒤집어 탁자 위에 놓았다. 저녁 식사는 여전히 흰죽과 채소를 조금 만들어 혼자 먹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냉장고를 정리했다. 샤워할 때는 진료 기록 사본과 건강보험증 사본을 방수팩에 넣어 욕실로 가져갔다. 혹시라도 갑자기 쓰러져서 아무도 나 대신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없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씻고 나와 소파에 앉아 머리를 말리며 휴대폰을 열어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을 무심코 눌렀다. 첫 번째 게시물로 가족 모두가 활짝 웃으며 공항에 서 있는 셀카 사진이 떴다. 이민주는 반바지를 입고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끼고 그 옆에 서 있었다. 사돈댁 어머님은 사돈어른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두 분은 마치 신혼여행이라도 가는 듯한 차림이었다. 게시물에는 가족 5명이 4박 5일 베트남 휴가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사진 속 모두가 한참 동안 응시했다. 사돈댁 어머님 생신 때는 근사할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케이크도 준비했고 사돈어른이 아프실 때는 병원에 모시고 각 간호사까지 고용했었다. 내 마음속에 파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다. 결국 지금은 그들의 가정이고 그들의 무대이지 내 무대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 사진을 눌러 삭제하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무심코 애플리케이션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저 아주 침착하게 냉장고에 붙어있던 비상연락처를 이웃집 박 여사의 휴대폰 번호로 바꾸었다. 그녀는 평소 집에 있었고 만약 내가 정말 혼자 쓰러지더라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았을 것이다. 그녀는 언젠가 나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아드님은 같이 병원에 안 오세요? 그저 웃으며 아이가 너무 바빠서요 라고 답했다. 사실 나는 그가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둘째 날 간호사가 병실 문을 살짝 두드리고 고개를 내밀어 물었다. 김서연 환자분,
보호자분은 언제 오셔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실 건가요? 나는 하얀 옷을 입은 그녀를 보았다. 얼굴은 온화했고 말투도 부드러웠다. 그녀가 그저 지정대로 일을 처리할 뿐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말했다. 그들은 해외 출장 중이야. 돌아올리며 말했다. 그들은 해외 출장 중이야. 그들은 해외 출장 중이야. 돌아올 수 없어요. 제가 직접 서명할게요. 간호사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다시 자료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건 내가 진료를 보거나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전용 서류 가방이었다. 그 안에는 내 신분증, 건강보험증, 통장, 인감증명서, 심지어 토지 등기부 등본 사본까지 들어있었다. 나는 원래 이런 것들을 그저 평소에 준비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정말 쓰이게 될 줄은 몰랐다.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손가락이 가방 안쪽 칸에 있던 낡은 여권에 닿았다. 표지 색깔이 바래 있었다. 몇 년 전 은퇴 여행 패키지를 신청할 때 만들었던 것이다. 그때는 일본 홋카이도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나중에 모두가 바빠지고 내 무릎도 아파서 결국 취소했었다. 나는 여권을 펼쳤다. 그 안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끼어 있었다. 전화번호 한 줄과 손글씨로 쓰인 문장. 말레이시아 에미홍홍 실장님. 은퇴 이민 수속 안내. 나는 그 쪽지를 응시하며 그때 이민 수속 안내. 나는 그 쪽지를 응시하며 그때의 나를 떠올렸다. 사실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저 그때는 아직 미련이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로 해가 거듭될수록 그의 바쁨은 끝이 없는 듯했다. 내가 병원에 가면 그는 회의 때문에 바쁘다고 했고 내 생일에는 아이 학원 때문에 바쁘다고 했다. 내가 넘어졌을 때는 그저 조심하세요라는 이모티콘을 보낼 뿐이었다. 나중에는 더 이상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아들이지 내 부모가 아니다. 나는 쪽지를 원래 자리에 다시 넣고 가방 지퍼를 채웠다. 창밖 햇살이 병상 앞작은 탁자에 쏟아져 은은하게 따뜻했다. 나는 그곳에 앉아 몇 분간 생각에 잠겼다가 휴대폰을 열어 내 대화 목록에 있는 홍 실장님, 에미 홍문혜라는 계정을 눌렀다. 프로필 사진은 초록색 지구 모양이었다. 3년 전 추가하고 몇 마디 나눈 후 더 이상 대화가 없었다. 당시 나는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고 상대방도 더 이상 재촉하지 않고 언제든 연락 환영이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아래로 스크롤했다.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입력창에 천천히 타이핑했다. 안녕하세요. 준비 다 됐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특별한 감각은 없었다. 마치 편의점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그런 느낌이었다. 나는 삐쳐서 그러는 것도 누구를 후회하게 만들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느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다시 와서 수술 설명서를 가져다 주며 확인 서명을 해달라고 했다. 나는 펜을 받아 들고 이름을 한 획 한 획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썼다. 간호사는 종이를 받아 들고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아주 정정하시네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오래전부터 혼자 일을 처리하는데 익숙해졌어요. 수술 전 나는 병실 한쪽 구석에 메모지를 펼쳐놓고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주택 소유권, 은행 예금, 장기 체류비자 및 의료보험, 여행자 보험. 모든 항목을 아주 세세하게 적었다. 나는 멀리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만약 언젠가 정말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 물건들이 함부로 처리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두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싶었다. 나는 종이를 접어 서류 가방 안쪽 칸에 넣고 다시 베개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는 처음으로 누구의 메시지도 기대어는 분명 편안할 테고 호텔 조식도 맛있을 것이다. 태낭은 분명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전했고
누구에게도 전화해서 무언가를 상기시킬 생각도 하여서 그들은 휴가를 보내고 나도 쉬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서로 방해하지 않고 각자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날 이른 아침 나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다. 아직 어둠이 짙었고 거리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평소에도 늦잠을 자지 않지만 오늘은 특히 달랐다. 세수를 마치고 회색빛 푸른색 바지 정장을 골라 입었다. 옷감은 튼튼했고 색깔은 단정해서 깔끔하고 세련돼 보였다. 나는 빗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양쪽의 앞머리도 꼼꼼히 정리했다.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았다. 이렇게 외출하면 마치 중요한 일을 보러 가는 사람 같았지 병원에 가는 사람 같지 않았다. 이민준네의 비행기는 아침 7시 10분 출발이었다. 전날 밤 며느리가 올린 실시간 스토리를 봤었다. 그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가족 모두가 캐리어를 끌며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충전기에 꽂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6시 반 나는 집을 나섰다. 별다른 짐은 없었다. 그저 서류 가방, 휴대폰, 그리고 어제 작성해둔 목록이 들어있는 작은 핸드백뿐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송파구의 신한은행 지점으로 갔다. 시간은 딱 맞춰서 그들이 문을 열자마자 첫 번째 손님으로 들어섰다. 창구 직원은 나를 알아보았다. 전에 정기예금을 들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김서연 여사님, 오늘은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어요? 현금 8,500만 원을 인출하려고요. 그녀는 잠시 놀라더니 내 신분증과 계좌를 확인한 후 나지막이 물었다. 집을 사시려는 건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창구에서는 돈을 세면서 부장님에게까지 3번 확인을 요청했다. 인출을 마친 후 나는 서둘러 은행 로비 좌석에 앉아 2분간 머물렀다. 지폐 묶음이 잘 봉투에 담겨 있는지 확인한 후에야 가방 바닥에 넣었다. 이어서 나는 다른 은행으로 가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다. 내 이름으로만 등록된 계좌였다. 사료를 작성한 후 나는 이민준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보통 예금 계좌를 해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전에는 그 아이가 수도 요금과 전기 요금을 대신 내줬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처리할 거예요. 내가 덧붙이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은행을 나서자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인도 옆에 서 있었다. 눈앞에는 아침 식단이 있었고 따뜻한 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설탕 없는 두유 한 잔을 사서 마시며 근처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걸어갔다. 나는 그곳의 소장과 10여 년간 알고 지냈다. 그가 아직 신입사원일 때부터 거래했었다. 그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자료를 내려놓으며 바쁘게 말했다. 김서연 여사님, 나는 앉아서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가능한 한 빨리 팔고 싶어요. 전에 현금 거래가 가장 좋고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다. 어르신은 아드님에게 남겨주겠다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이는 지금 장모님 댁에 살고 있는데 그쪽이 더 편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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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표정이 진지하고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내 표정이 진지하고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 그는 서둘러 지역 정보를 찾아 지역 소장은 현재 시세가 약 11억 원 정도인데 빨리 거래하려면 몇 천만 원 정도 양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 없어요. 저는 속도가 중요해요. 내가 말했다. 우선 아드님에게 한번 보여주시는 게 어떠세요? 필요 없어요? 그 아이는 오지 않을 거예요. 내 말투는 차분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상담을 마치고 가게 문을 나서자 햇살은 이미 도로 위에 쏟아져 있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해서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기 전 잠시 멈춰 서서 낡은 현관문을 돌아보았다. 페인트가 벗겨진 문틀과 문 옆에는 오래전 쓰여진 평화녀에 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다.
나는 오늘 이후로 이 모든 것이 예전의 집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창고에서 작년에 새로 산 캐리어를 꺼냈다. 하드 케이스에 무서운 바퀴가 달린 종류였다. 손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해외여행 갈 때 쓰려고 원래는 생각했던 것이었다. 지금으로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캐리어를 열고 서류 가방과 문서 자료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넣었다. 여권, 건강보험증, 은행 자료, 주택 소유권 증서, 최근 건강검진 보고서, 그리고 내가 직접 작성한 자산분배 목록까지. 모든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정리했다. 마치 소리 없는 철수 정리했다. 마치 소리 없는 철수 작전을 연습하는 것 같았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도 감회해졌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나는 일어서서 거실을 정리한 후 나는 일어서서 정리를 마친 후 나는 거실의 작은 등나무 의자에 앉았다. 내 손에는 모든 준비물이 담긴 캐리어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캐리어를 바라보았다. 마치 또 다른 날을 보는 듯 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으려는 그 사람을. 이것이 나의 아침이었다. 이 문을 나서는 나의 마지막 순간.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어제 준비해둔 캐리어를 거실 구석에 놓았다. 마치 시한폭탄을 놓아둔 것처럼 건드리지 않았다. 그저 가끔씩 바라보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오전 10시 나는 노트북을 켜고 화상회의에 접속했다. 맞은편에서는 홍 실장님이 제 시간에 접속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말투는 공손했고 차림은 단정했으며 전문적이고 깔끔해 보였다. 말투는 공손했고 옷차림은 단정했으며 전문적이고 깔끔해 보였다. 김서연 여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상연차님께서 제공해 주신 기본 자료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합니다만, 만 55세 이상, 6억 4천만 원 이상의 자산 보유, 월 13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 건강보험 가입 여부. 나는 주택안정평가서, 보통 예금 명세서, 송금 기록, 그리고 서울아산병원에서 받은 건강진단 보고서를 포함하여 가장 최근의 서류들을, 개서류들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여사님의 조건은 매우 완벽합니다. 문제없겁을 하면서 말했다. 이어서 저희는 여사님께서 말했다. 최소 3억 4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송금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어제 이미 처리해 두었어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었다. 정말 빠르시네요. 빠른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결정한 일이에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화상회의는 1시간 넘게 계속되었다. 나는 그녀의 리듬에 맞춰 서류를 업로드하고 전자 서명에 동의하고 해외 비상 연락처를 설정했다. 나는 없음이라고 적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수속이 거의 끝날 무렵 그녀가 말했다. 김서연 여사님, 어느 도시에 먼저 거주하고 싶으신가요? 저희와 협력하는 실버 커뮤니티는 페낭, 이포, 쿠알라룸푸르에 있습니다. 페낭은 한국인들이 비교적 많고 생활 편의시설도 좋습니다. 페낭이 좋겠어요. 바닷가 근처이고 기후가 저한테 더 맞아요. 내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내일 그럼 트리움 실버타운으로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오랜 기간 협력해온 가장 안정적인 커뮤니티입니다. 혼자 살 거니까요. 문제 없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나는 노트북을 닫고 몇 분간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일어선 후 주방으로 가서 뜨거운 물을 한 주전자 끓여 보온병에 담았다. 도시락과 약간의 흰밥, 그리고 어제 다 먹지 못한 두부 계란찜을 꺼냈다. 식사를 마친 후 휴대폰을 열어 주식 시세를 확인했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이 지난 몇 년간의 시장과 같았다.
오르락내리락, 좋을 때도 있고 기대를 저버릴 때도 있고. 오후에는 최 변호사님에게 전화했다. 그는 예전 이웃집 아들의 친구였다. 지금은 강남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일 처리가 꼼꼼하고 입이 무거워서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최 변호사님, 부동산 명예 이전과 자금 인수인계건을 위임하고 싶습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놀라지 않고 그저 언제 처리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저는 병원에 있어서 많이 돌아다니기 불편해요. 라고 물었다. 저는 병원에 있어서 많이 돌아다니기 불편해요. 매수자 정보는 부동산 중개인이 전부 처리해 주세요. 거래 성사 후 매수자가 할부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면 받지 않겠습니다. 가격은 조금 양보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전에 현금으로 일주일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이 부동산이 내 마지막 자기 보존 퍼즐 조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뒤실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개입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서류철에서 등기부 등본과 관련 세금 고지서 사본을 꺼내 새 파일 봉투에 넣고 봉투 입구에 최 변호사님께라는 5글자를 붙였다.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거실에서 통일이 창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장광의 의지에 잠시 앉아 있었다. 나는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떠나기 위함이었다. 친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이 나에게 기본적인 보살핌과 존중을 너무 쉽게 잊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나는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이해심 많았고 너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이번 넷째 날 오후 간호사가 다시 와서 나에게 상기시켰다. 김서연 환자분, 내일 오전 수술입니다. 오늘 밤 10시 이후로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수술 동의서와 마취 평가표는 고의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나는 서둘러 답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천천히 내려놓고 커튼을 살짝 닫은 후에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서울에 없어요. 제가 직접 서명할 수 있어요. 간호사는 잠시 의아해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규정상으로는 잠시 의아해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규정상으로는 직계가족이 서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정말 없다면 위임장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떠나기 전 덧붙였다. 너무 늦지 않게 해주세요. 마취거는 밤에 마감합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김 선생님에게 전화했다. 그는 내가 복지회관에서 일할 때의 옛 동료였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가끔 전화 통화를 했고 몇 안 되는 연락을 주고받는 지인이었다. 김 선생님, 저 내일 수수해요. 내가 말했다. 서류 하나에 대신 서명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내일 아침에 와주실 수 있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그가 입을 열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내일 아침 7시 반에 병원으로 갈게. 신분증 사본 준비해줘. 고마워요.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그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수십 년의 인연은 불필요한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소박했다. 병원에서 가져다 준 잣죽과 계란찜을 남김없이 다 먹었다.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모든 서류를 머리맡 탁자에 넣어두었다. 안경과 칫솔까지도 잘 정리해두었다. 10시가 지나자 나는 조용히 쪽지 한 장을 썼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면 병원 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 그리고 서명과 날짜를 기입했다. 그 후 나는 깊이 잠들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불면증도 아니었다. 한밤중에 한밤 깨어나 창밖 복도를 보았다. 불은 켜져 있지 않았고 휴대폰에도 기다리는 메시지는 없었다. 오히려 마음은 아주 평온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올 필요도 없었다. 다음 날 새벽 6시 간호사가 나를 깨우러 왔다. 김 선생님은 정시에 도착했다.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여전히 백발이 성성했다. 우리는 별다른 안부 인사 없이
그가 서류를 확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꺼냈다. 서명할 때는 특히 정자체로 힘주어 2번 썼다. 서명을 마친 후 그는 펜을 제자리에 놓고 나에게 말했다. 사람은 자신을 돌봐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의사가 곧 와요. 라고 말했다. 의사가 곧 와요. 라고 말했다. 의사가 곧 와서 내 지표들이 모두 안정적이고 수술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간호사 2명이 들어와 환자복을 갈아입혀주고 이동 침대가 천천히 복도를 지나갔다. 조명이 약간 흔들렸다. 복도 끝에 거울이 보였다. 거울 속 나는 머리가 단정했고 얼굴은 약간 창백했지만 눈빛은 아주 고요했다. 수술실 문이 열릴 때 나는 눈을 감았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문이 닫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였다. 기계 소리, 대화 소리가 모두 귀로 들려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감정 변화도 없었다. 그 순간 내가 생각한 것은 아들이 후회했다. 그저 이 수술 후에 내 인생은 오직 한 방향만 남았다는 것.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간호사가 김서연 환자분, 긴장 푸세요. 저희가 잘 보살펴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깨어났을 때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병실 창문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와 머리가 좀 어지러웠고 목이 말랐다. 손가락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다행히 감각은 모두 살아 있었다. 의사가 회진 와서 수술은 아주 잘 되었고 회복 상태도 좋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수술 닷새째 나는 퇴원 수속을 받았다. 의사는 회복 상태가 좋으니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고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고 약을 제때 복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명한 후 진료 기록과 약 처방전을 챙겼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햇살은 뜨거웠고 바람도 약간 더웠다. 나는 모자를 쓰고 회색 캐리어를 끌고 지하철을 타고 내곡동으로 가서 미리 예약해둔 새 것으로 갈아탔다. 이곳은 고령층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월세 아파트였다. 아래층에는 의료 지원 데스크와 식사 배달 서비스가 있었고 엘리베이터와 무장의 통로가 있었다. 방은 크지 않았다. 10평 남짓한 크기의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작은 주방이 있었다. 가구는 모두 비치되어 있었다. 문을 열고 열쇠를 꽂는 순간 마음속으로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곳은 내 평생 처음으로 아들의 것도 남편의 것도 아닌 곳이었다. 아무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머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방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었다. 벽은 옅은 미색이었고 바닥은 강화마루로 깔려 있었다. 깨끗하고 소박했다. 나는 캐리어를 정리하고 낡은 서류 가방을 꺼내 서랍 안에 넣었다. 이사업체는 입원하기 전에 미리 예약해 두었다. 오후 2시 그들이 옛집에서 내가 포장해둔 몇 개의 상자를 가져왔다. 가구는 없었고 대부분 옷, 책, 낡은 사진, 약품, 그리고 주방용품들이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상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수령 서명을 마친 후 그들에게 짐을 거실 중앙에 놓아달라고 부탁했다. 이것들은 제가 천천히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내가 말했다. 사람들이 떠난 후 나는 앉아서 천천히 정리할게요. 나는 앉아서 천천히 상자를 풀었다. 우선 욕실 수건을 걸어두고 세면대 아래 수납장에 넣었다. 이어서 전기밥장에 넣었다. 정리하다 말고 휴대폰이 울렸다.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김 여사님, 오늘 정오에 계약이 완료되었고 자금 확인 및 인수인계 절차도 저희 쪽에서 모두 처리했습니다. 매수자도 매우 만족하고 계시고 전액 현금 거래에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집 인도일은 언제로 하시겠어요? 내력 현금 거래에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집 인도일은 언제로 하시겠어요?
모레 수요일 정오로 해주세요. 그때 저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매정이라 최 변호사님께 대리 처리를 부탁드릴 겁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들이 줄지어 보였다. 몇 그루의 늙은 나무 아래에는 노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어떤 이는 천천히 태극권을 하고 있었다. 거리는 깨끗했고 번잡하지도 쓸쓸하지도 않았다. 나는 창문을 절반쯤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고 약간 망고 향이 났다. 누가 아래층에서 망고 껍질을 깎고 있는 모양이었다. 침대 옆으로 돌아와 가방에서 건강보험증, 신분증, 여권 3가지 서류를 꺼내 머리맡 탁자 위에 놓았다. 이어서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오늘의 날짜와 3가지 일을 적었다. 첫째, 퇴원 후 실버 아파트 입주. 둘째, 주택 계약 완료 및 자금 확인. 셋째, 집 인도일 확인, 최 변호사님 처리. 다 쓴 후 나는 노트를 닫아 찬장 맨 위에 올려놓고 옷장을 열어 갈아입을 옷들을 걸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방 안에 앉아 현관문 옆에 놓인 빈 캐리어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날부터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가족의 경문안도 없고 손자들의 소란도 없고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묻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고독이 아니었다. 드디어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생긴 것이었다. 6째 날 아침 휴대폰에 은행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떴다. 공동명의 계좌의 모든 금액이 이체되어 잔액이 0원입니다. 이 메시지는 내가 미리 설정해둔 지연 알림 메커니즘이었다. 오래된 자산 시스템이 내 손으로 깨끗하게 해체되었고 단 한 푼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 순간 나는 새해 집의 작은 식탁 앞에 앉아 팥죽한 그릇을 끓이고 있었다. 이민준이 서울로 돌아온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와서 나의 안부를 묻지 않을 것이다. 그는 먼저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고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이 없으면 그는 초조해하겠지만 아직 정말로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초조해하겠지만 아직 정말로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송파구의 그 집으로 돌아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는 주방의 그릇들은 모두 치워졌고 심지어 스테인리스 주전자까지 사라졌을 것이다. 냉장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을 뿐. 그것은 내가 떠나던 날 아침에 써둔 것이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 나를 찾지 마. 내가 하늘 칸 획 정성껏 쓴 글씨였다. 검은 유성펜으로 쪽지에 썼다. 어떤 감정도 어떤 미련도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가 그 쪽지를 보고 거실에 10분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은행 창구로 달려가 계좌가 해지되고 카드가 취소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내 명의의 계좌였기 때문에 그는 간섭할 권리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내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직원은 계좌는 김서연 여사님 단독 명의입니다. 라고 한 번 더 반복할 뿐이었다. 그는 돌아서서 나갔다. 이어서 인천 집으로 돌아와 주방으로 달려가 탁자를 내리쳤다. 그분은 돌아서서 달려가 탁자를 내리쳤다. 당신을 기다리지 않고 알아? 그분은 돈을 다 인출해 갔다는 거 알아? 모든 돈을 다 인출해 갔다는 거 알아? 아내는 막 빨래한 아이들 교복을 베란다에 너희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해한 듯 다시 물었다. 무슨 말이야? 아내는 빨래 집게를 단단히 잡고서야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분은 당신을 참고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을 단다 못해 집조차 당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었어. 당신은 그분이 갑자기 떠났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그저 당신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을 뿐이야. 그저 당신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을 뿐이야. 그분 퇴원하던 날 당신은 전화 한 통이라도 해봤어? 주방은 조용해졌고 라면 끓는 소리만 들렸다. 그들이 계속 싸웠는지 나는 알지 못했고
신경 쓰지도 않았다. 나는 태낭의 월세 아파트에 앉아 뜨거운 팥죽을 그릇에 담아 베란다에 앉아 한 숟가락씩 먹었다. 창밖바람은 아주 부드러웠고 햇살은 바닥을 따라 미끄러져 들어와 내 슬리퍼 옆에 닿았다. 나는 휴대폰을 모음으로 바꾸고 방문을 걸어 잠갔다. 오늘은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결국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이민준이 그 며칠간 어떻게 지냈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얼마나 발품을 팔았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은행에서 뛰쳐나온 후 곧장 등기소로 갔을 것이다. 그는 창고 앞에 서서 어머니의 신분증 사본을 들고 목소리가 떨리도록 다급하게 말했다. 우리 엄마가 집을 팔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님은 사기는 언경 올렸어요.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가족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창구 직원은 자료를 계십니다. 계약 절차, 위임 양도, 공증 서류 모두 완벽하며 부당한 점은 없습니다. 제가 그분 아들이에요. 그분은 저에게 한마디도 없이 수십 년간 살았던 집을 팔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커졌고 손까지 떨렸다. 상대방은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그 집은 어머님께서 결혼 전에 구매하신 부동산입니다. 소유권은 어머님 개인에게 있습니다. 아드님은 공동 소유주도 아니고 후견인도 아닙니다. 그는 공동 소유주도 아닙니다. 이어서 그는 경찰서로 달려가 어머니가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불법 단체가 은퇴 이민을 명목으로 노인의 부동산을 가로챘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당직 경찰관은 자료를 확인하고 매도 위임장, 변호사 공증 서류, 매매 계약서를 뒤적였다. 어머님께서는 법적 위임장을 가지고 계시고 합리적인 가격의 변호사 공증 서류도 있으며 그분은 절차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반드시 알려주려 계약 당일에도 직접 오셔서 도장을 찍고 지문도 찍으셨고 그 과정 모두 영상으로 녹화되어 찍으셨고 그 과정 모두 경찰관은 고개를 들고 그에게 물었다. 어머님은 치매이거나 행위 무능력자가 아닙니다. 아드님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이민주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끄덕이며 떠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천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식탁에 앉아 청구서를 보고 있었고 사돈 어른은 소파에 앉아 비와도 내릴 듯한 어두운 얼굴이었다. 우리 엄마가 집을 팔았어. 그가 말했다. 돈도 이미 다 인출해 갔어. 아무도 말이 없었다. 경찰서랑 등기소에 가서 물어봤는데 모두 합법적이라고 말했어. 사돈 어른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분이 집을 팔고 돈도 가져갔다면 이제 자네는 뭘 할 수 있나? 이민주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사돈댁 어머님은 장부를 정리하면서 차갑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는 똑똑한 사람이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은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직도 그분 집으로 한몫 잡으려고 했어? 그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질책이 아니라 철저한 실망이었다. 그녀는 장부를 덮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학비, 공과금, 보험료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해. 이민주는 고개를 들어 반박하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언젠가 정말로 통보도 설명도 한마디도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라질 것이라고는 그는 그저 한마디만 하면 주방에서 만두를 빚고 전화로 안부를 묻던 그 엄마가 당장 나타나 뒷수습을 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다시 집에 머물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소홀함과 무관심을 보였던 어머니는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그저 그의 상상일 뿐이었다. 그것은 그저 그의 상상일 뿐이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어머니가 그가 나아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날 밤 그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 감정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침묵을 듣게 될까봐 두려워서였다. 그리고 나는 페낭의 저녁 공원길을 걷고 있었다. 노인들이 둘러앉아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며 바닷바람이 불어와 외투를 여몄다.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나는 뒤돌아볼 생각이 없었다. 페낭의 아침은 일찍부터 뜨거웠다. 새벽 6시부터 해가 떴지만 바람은 아직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실버 커뮤니티에 입주한 지 벌써 3주가 지났다. 이곳은 크지도 않고 번잡하지도 않다. 관리 규율도 엄격하지 않다. 직원들 중 몇 명은 중국어를 할 줄 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끄럽지 않고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이를 핑계로 어떤 춤을 취하고 간유하지도 않고 그저 오늘 죽을 먹을 것인지 약은 제때 먹었는지 물어볼 뿐이다. 나는 동현이의 작은 원룸을 골랐다. 햇살이 일찍 들어오고 침대 머리맡이 베란다를 향해 있어 공기가 아주 잘 통한다. 창가에는 낡은 나무 책상을 놓았다. 매일 아침 체조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곳에 앉아 글씨를 쓴다. 행서체를 연습하는데 비율이나 구도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조용히 한 획 한 획 천천히 쓴다.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그만이다. 이곳은 아침 7시에 놓인 체조가 있다. 주민들은 모두 흰 티셔츠를 입고 중정에서 손을 흔들고 다리를 올린다. 나는 가장자리에 서서 앞줄을 차지하지도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따라하지도 않는다.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은 움직이고 할 수 없는 동작은 그저 서서 바라본다. 모두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자유로움은 내가 서울에서 지내던 지난 세월 동안 누리지 못했던 편안함이었다. 아침 식사는 커뮤니티 식단에서 먹는다. 두유, 볶음 쌀국수, 삶은 달걀. 나는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 식사를 마치고 가는 길에 도시락을 하나 사서 방으로 가져간다. 점심때 귀찮을 때면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주방은 작지만 저녁에 라면을 끓이거나 달걀을 부치기에는 충분하다. 가끔은 반찬 두어 가지를 볶아 다음 날까지 먹기도 한다. 냉장고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많지도 적지도 않다. 오후에는 자주 아래층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본다. 이곳에는 지역 신문도 들어오고 서울에서 발행되는 경제신문도 구독한다. 가끔 한국 소식을 뒤적이다 익숙한 지명을 보면 과거의 거리들이 떠오르지만 보기는 해도 별다른 감흥은 없다. 어느 날 점심, 옆집 윤 여사가 빨래를 널면서 나에게 물었다. 김서연 여사님, 서울에 다시 가고 싶으세요? 적어도 손자 보러라도요? 나는 붓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아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가 굳이 기억할 필요 없죠. 그녀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커뮤니티 안에서 나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 아마 내가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규칙을 잘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도 않는다. 슈퍼마켓 계산원이 거스름 돈을 잊었을 때도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히 일깨워 주었다. 어떤 주민들은 중국어, 나베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번역을 도와주기도 한다. 몇몇 말레이시아 현지 노인들은 김서연이었다. 몇몇 말레이시아 현지 노인들은 김서연이를 잘 처리한다고. 사람의 입은 채워질 수 있고 다리는 뛸 수 있으며 마음은 하루에도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면 당신 옆에 앉아 있어도 당신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가족이 그립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저 그리움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뿐이다. 가장 좋은 것은 경험하는 것이다. 나는 그저 남은 생을 단순하고 부담 없이 보내고 싶을 뿐이다. 꼭 가야 할 곳도 없고 꼭 만나야 할 사람도 없다. 밤에는 작은 소파에 앉아 낡은 책을 잠시 보다가 일어나 물을 끓여 족욕을 한다. 발이 따뜻해지면 몸이 풀리고 잠도 잘 온다.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고 비행기 모드로 바꾼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는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꿈속에서 나는 작은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지만, 나는 초조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다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날 저녁, 나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냄비 뚜껑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늙은 오이 돼지갈비탕을 휘젓고 있었다. 아직 해가 지기 전이어서 창밖으로는 석양이 주방의 타일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국이 끓어오르자 향기가 온 방을 가득 채웠다. 갑자기 휴대폰이 한 번 울렸다. 전화가 아니라 이메일 알림이었다. 나는 손을 닫고 천천히 열었다. 제목은 아주 간단했다. 보낸 사람은 최 변호사님이었다. 나는 서둘러 열어보지 않고 먼저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냄비 뚜껑을 덮었다. 책상에 다시 앉아서야 이메일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이메일은 길지 않았다. 네 단락뿐이었다. 첫 단락은 안 보였다. 자신이 몸이 별로 좋지 않고 감정적으로 힘들지만 나를 탓하는 것은 아니며 그저 삶이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둘째 단락부터는 돈 이야기를 꺼냈다. 4천만 원이 넘는 카드빚. 사돈댁이 투자 실패로 손을 뗀 아이 학원비를 돌려받아야 했고 심지어 다음 학기 등록금과 잣빚까지 빌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어머니 집이 팔린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 나는 이 문장을 읽고 그저 침착하게 노트북을 덮었다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계속 읽어 내려갔다. 그는 셋째 단락에서 거의 참회하는 듯한 어조를 썼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저를 꼬집고 때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돌아와 주실 수 있나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마지막 단락은 이 이메일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메일 말미에 3가지 연락처를 첨부했다. 휴대폰 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새로운 이메일 주소. 그는 심지어 사촌 동생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에게 자신의 압박감을 이해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이틀 후 최 변호사님이 나를 대신해 공식적인 답장을 보냈다. 법률 용어를 사용했다. 당사자 김서연 여사에 직접 확인에 따라 이민준과의 가족 위임 대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해제합니다. 향후 그의 모든 행위는 본인의 법적 책임으로 귀결되며 김서연 여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말투는 차가웠지만 나는 최 변호사님에게 불쾌한 단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더 이상 그가 불평할 어떤 빌미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저 더 이상 그를 책임지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는 이미 46살이다. 그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매번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모두 그 자신의 손으로 결정한 일이다. 다만 이번에는 그가 내가 예전처럼 도장을 꺼내며 엄마가 해결해 줄게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나는 그의 미래를 더 이상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직 내 현재를 다 살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들으니 그가 예전에 내 집을 팔아준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 어떻게 그분이 집을 팔게 내버려뒀어요? 그 나이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게 분명해요. 라고 따졌다고 한다. 부동산 중개인은 반박하지 않고 한마디만 했다고 한다. 어머님은 우리 엄마보다도 일을 더 분명하게 처리하셨어요. 그는 그 말을 마치고 가버렸다. 이민주는 문 앞에 서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나는 특별한 감회 없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주방을 깨끗이 청소했다. 냄비 뚜껑을 닫고 수건을 가지런히 널었다. 그리고 베란다에 앉아 바람을 쐬었다. 하늘은 아주 어두웠지만 바람은 맑았다. 가로등 불빛이 아래층 야자수에 비춰 그림자가 느릿느릿 흔들렸다. 옆집 윤 여사가 또 손자와 화상 통화를 하는 소리가 창문을 통해 들려왔다.
오늘 착하게 지냈니? 밥은 다 먹었어? 나는 듣고 있었지만 끼어들지 않고 그저 선풍기를 약풍으로 조절하고 계속 나만의 집안에 앉아 있었다. 이민준의 이메일에는 답하지 않았고 답할 생각도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야 비로소 후회한다고 말한다. 아침 6시 나는 커뮤니티 주방에서 고구마를 썰고 있었다. 칼은 잘 들지 않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썰면서 뒤에 서 있던 이 여사가 오늘 바둑을 둘 것이라고 위층의 다른 할아버지를 세 판 이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할아버지는 너무 빨리 둬서 제대로 생각도 안 하고 두더라고. 그래서 내가 쉽게 이겼지. 그녀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 더 이기면 감히 잘난 척 못할 거예요. 우리는 나란히 요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스레인지에서는 뜨거운 김이 솟아올랐고 냄비 속 물이 끓기 시작했다. 나는 고구마를 넣어 뚜껑을 닫고 불을 줄였다. 주방 창문은 열려 있었고 바람이 닿고 불을 줄였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방으로 돌아가 열쇠를 챙겨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은 매가 자원하여 맡은 작은 일터였다. 관리는 어렵지 않았다. 매달 장서 정리, 대출 밑반납 기록, 새 책의 가격표 붙이기. 가끔은 글자를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 글씨가 가격표 붙이기. 가끔은 글자를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 글씨가 큰 책 몇 권을 찾아주기도 했다. 때로는 퇴직 교사 몇 분이 이곳에 와서 책을 보기도 했다. 김 선생님이셨는데, 김 선생님은 예전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우리는 서로 깊은 친분은 없었지만 만나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알아봤다. 내가 고른 도서 목록은 실용서 위주였다. 건강과 양생, 요리책, 역사 에세이. 몇 권은 내가 직접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이었다. 배열도 잘 되어 있고 활자도 커서 눈이 피로하지 않았다. 도서관은 오후 3시까지 개방한다. 나는 보통 2시 반까지 머물렀다가 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의 전기 요금을 내주고 약을 사다 주기도 했다. 때로는 어르신들이 방으로 나를 불러 전구를 찾아다 주기도 했다. 나는 익숙해졌고 기꺼이 도와주었다. 나는 거창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저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이틀 전 방 여사가 연말이 다가오니 가족 방문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함께 작은 카드를 써서 나눠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나는 그러겠다고 하고 빈 카드 몇 장을 빌려 파란색 사인펜으로 짧은 축복의 말을 몇 문장 썼다. 몸 건강히 평안하시고 식사 따뜻하게 챙겨 드세요. 새해에는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딱 좋은 날들이 이어지기를, 매일 햇살 한 조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아주 정성껏 한 장 한 장 썼다. 글씨를 또박또박 섞고 흘려 쓰지 않았다. 누군가 이 카드를 받으면 비록 찰나일지라도 미소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늦은 저녁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관리인이 나를 불렀다. 김서연 여사님, 택배 왔습니다. 나는 다가갔다. 발신지는 서울, 수신인은 김서연 여사님, 세 글자만 적혀 있었다. 나는 수령 서명을 하고 방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소포를 뜯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유치원 졸업단체 사진이었다. 아이들이 줄지어 서서 작은 정장 차림으로 활짝 웃고 있었다. 이민준의 아들, 즉 나의 손자는 가운데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가 하나 빠진 걸 보니 유치가 빠지는 중인 듯했다. 사진 뒷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고 어떤 메시지도 없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감정도 특별한 생각도 없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단장덕도 없었다. 밥을 그릇에 담고 달걀 프라이 하나를 부치고 채소를 조금 볶았다. 밥을 먹을 때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와 밥알이 식었지만
나는 아쉽지 않았다. 그날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다. 별다른 큰일도 없었고 어려운 일도 없었다. 나는 누구의 전화도 기다리지 않았고 메시지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깨어나 걷고 글씨를 쓰고 일을 돕고 신문을 보고 잠을 잤다. 삶은 질서정연했다. 때로는 내 숨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삶은 돌이 물속에 가라앉듯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지 않았다. 나는 후회하지 않았고 내가 잘 지내는지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곁에 묶어두는 것이 온전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진정한 평화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서연은 자식 농사지어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했다. 그는 돈을 모으고 집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했으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증 대출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입원하기 전날 밤이 되어서야 그는 자신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사람이 사실은 이미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툼도 없었고 감정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렸다. 현금을 인출하고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렸다. 현금을 인출하고 공동 계좌를 해지하고 집을 팔고 이민 수속을 신청했다. 수술 당일에도 그는 스스로 서명하고 스스로 깨어나고 스스로 깨어나고 스스로 깨어나고 그리고 그는 정말로 떠났다. 삐쳐서도 아니었고 복수심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진정으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김서연은 다시 젊어지거나 제2의 인생을 얻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장소를 바꾸었을 뿐이다. 아침에는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책을 보고 사람들을 위해 카드를 쓰고 전구를 갈아주었다. 그는 더 이상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도 남기지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시장에서, 버스에서, 병원에서 줄을 서다가 마주치는 수많은 노인들처럼. 다만 그는 더 이상 타인에게 희망을 걸지 않았다. 당신은 언젠가 자신도 그 길목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 길목에 서 있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섰지만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